진해 해군기지의 드넓은 연병장은 한여름의 태양 아래서 끓어오르는 듯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수천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벽을 연상시켰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 섞인 바람조차도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을 흩뜨려 놓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오직 깃발만이 허공에서 요란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수많은 군인들은 단순한 행사를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취임하는 전설적인 지휘관을 맞이하기 위해 숨소리조차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지만 누구 하나 손을 들어 닦아내는 사람은 없었고, 오직 정면만을 응시하는 눈빛들만이 강렬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단상 가장 높은 곳 중앙에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역사상 최초이자 최연소 여성 중장인 강지윤이 마치 강철로 빚어낸 조각상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제복은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들은 태양빛을 반사하며 그녀가 지나온 치열했던 전장들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위압적으로 만드는 것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녀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천 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선들을 압도하며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강지윤의 오른편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최무성 준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군 내에서 보수적인 파벌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자였으며, 여성이 남성들의 성역이라 여겨지는 특수전전단의 최고 지휘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지윤이 그저 운이 좋아 고속 승진을 한 애송이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저런 어린 여자에게 경례를 붙여야 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강지윤을 흘겨보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의 권위를 무너뜨릴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도열한 UDT 대원들은 겉으로는 부동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 치고 있었으며, 특히 강지윤에 대한 소문은 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해외 파병 작전에서 단신으로 테러 조직의 본거지에 침투하여 인지를 구출하고 적의 수뇌부를 괴멸시켰다는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라 군 내부의 기밀 보고서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대원들 중 일부는 그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들은 그녀가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초인적인 판단력과 냉혹할 정도의 결단력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최무성 준장이 뿜어내는 얄팍한 거만함보다는 강지윤 중장이 유지하고 있는 침묵에서 더 큰 공포와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자 스피커의 울림이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시작되었지만 그 음악 소리조차도 단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의 압력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최무성은 일부러 격식에 맞지 않는 짝다리를 짚고 서서 자신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었고, 이는 명백히 신임 지휘관에 대한 도발이자 군 기강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강지윤은 그런 최무성의 유치한 행동에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오직 정면에 도열한 병사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살피며 그들의 사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자신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투들을 떠올렸지만 그것은 감상에 적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취임식은 단순한 환영 행사가 아니라
기존의 부패한 세력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길들이기 위해 마련한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무성 준장은 그 부패한 세력의 행동대장에 불과했으며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한 권력을 믿고 감히 중장인 자신 앞에서 오만하게 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장갑 낀 손은 허리춤에 굳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손끝에는 언제든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치명적인 힘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의 순서는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이어졌고 연병장의 모든 인원이 고개를 숙이자 잠시나마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최무성은 고개를 완전히 숙이지 않은 채 곁눈질로 강지윤의 동태를 살피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념이 끝난 후 이어질 축사 순서에서 자신이 준비한 회심의 일격을 날릴 생각에 벌써부터 희열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강지윤은 묵념을 하는 동안에도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묵념이 끝나고 모두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태양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연병장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순서를 소개했는데 그것은 바로 해군 본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최무성 준장의 축사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식순대로라면 신임 지휘관의 취임사가 먼저였거나 혹은 더 높은 계급의 인사가 축사를 해야 했지만 최무성은 교묘하게 식순을 변경하여 자신이 먼저 마이크를 잡도록 조작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강지윤의 길을 꺾고 자신이 이 부대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적인 무례함이었습니다. 최무성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마이크가 설치된 연단 앞으로 걸어 나오자 병사들 사이에서 미묘한 동요가 일었지만 곧바로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이크의 높이를 거칠게 조절하며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나게 만들었고 이는 듣는 사람들의 신경을 긁는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원고를 꺼내 드는 척 하다가 이내 그것을 단상 위에 툭 던져버리고는 거만한 표정으로 병사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신임 지휘관인 강지윤에 대한 존중은커녕 기본적인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치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친애하는 특수전전단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이례적인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무성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끈적거렸으며 이례적인이라는 단어에 의도적으로 강한 악센트를 넣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강지윤을 힐끔 돌아보며 비웃음을 날린 뒤 다시 정면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통과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 부대의 여성이, 그것도 아주 젊은 여성이 지휘관으로 온다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최무성의 도발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무성이 단순히 말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려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서 있는 병사들 중 일부는 최무성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계급의 위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감히 불만을 표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무성은 병사들의 침묵을 자신의 말에 대한 동의로 착각하고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은 소꿉장난을 하는 곳이 아니며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최무성은 마치 훈계하듯이 말하며 검지 손가락을 들어 허공을 찔러댔습니다. 과연 섬세한 손길로 거친 사나이들을 지휘할 수 있을지
혹은 위기 상황에서 눈물을 보이지나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자 상관에 대한 모독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말이 유머라도 되는 양킬킬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단상 아래에 있는 참모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강지윤의 눈치를 살폈지만 누구도 나서서 최무성을 제지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강지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워 넣었고 그녀의 모든 근육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무성이 선을 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순간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이미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최무성은 그녀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해석하고 더욱 신이 나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 본부는 비록 경험이 부족하고 유약해 보일지라도 한 번쯤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축사가 아니라 공개적인 조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었고 병사들의 눈빛은 불안을 넘어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지휘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무성은 분위기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자신의 권력에 취해 헛된 망상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강중장 부디 예쁜 제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사무실에서 서류나 결제하며 얌전히 있어주길 바랍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지윤의 눈빛에서 섬광이 번뜩였고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정적인 공기가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이었으며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응징해야 할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누구보다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최무성이 서 있는 연단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군화가 단상의 바닥을 울리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무성은 뒤에서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꼈지만 설마 그녀가 자신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낄낄거리며 병사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시선은 이미 최무성이 아니라 그의 뒤로 다가오는 사신과도 같은 강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윤의 그림자가 최무성의 등을 덮치는 순간 연병장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다가올 충격적인 장면을 예감하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임식이 아니라 썩어빠진 군대의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무성 준장의 모욕적인 축사가 연병장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을 때 강지윤의 의식은 잠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갓 임관한 소위였을 때 겪었던 첫 번째 실전 작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는데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해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훈련생 신분으로 작전에 참관 중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적의 기습으로 인해 선임들이 모두 쓰러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동기들 사이에서 오직 그녀만이 총을 들고 일어섰고 피투성이가 된 채 적을 제압하며 끝내 생존자들을 이끌고 귀환했던 그날의 처절함은 지금도 그녀의 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지윤이라는 이름은 군 내부에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질시와 견제의 시선 또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군 상층부의 늙은 장성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보다는 그녀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어떻게든 그녀를 깎아내리고 진급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홍보용 마스코트 취급하며 안전한 행정직으로 돌리려 했지만
강지윤은 매번 가장 위험한 최전방을 자원하며 그들의 얄팍한 예상을 깨부수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늘어가는 상처들은 훈장보다 더 값진 증명서였고 그녀가 흘린 피는 그 어떤 남성 군인들보다 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무성과의 악연은 5년 전 서해 교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작전 사령관이었던 최무성은 무리한 진입 명령을 내려 수많은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강지윤은 최무성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명령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우회 타격을 감행하여 아군의 피해 없이 적을 섬멸하고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지윤은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명령 불복종이라는 명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최무성은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녀를 군법회의에 넘기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참모총장의 개입으로 그녀는 구제되었지만 최무성에게 강지윤은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눈엣가시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이 되었습니다. 최무성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강지윤을 괴롭혀왔는데 그녀의 부대에 보급물자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우수한 대원들을 다른 부대로 차출해가는 등 졸렬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지윤은 그런 방해 공작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부대를 최정예로 조련해냈고 오히려 악조건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잡초 같은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UDT 사령관인 중장으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최무성이 느꼈을 패배감과 열등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며 그것이 오늘 이 취임식장에서의 무리수와 같은 도발로 이어진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강지윤은 최무성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를 해부하듯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최무성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제복 상의의 단추는 터질 듯이 팽팽했는데 이는 그가 자기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나태한 군인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군납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첩보가 있었고 강지윤은 취임 전부터 정보사령부 친구를 통해 비밀리에 그의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최무성은 자신이 여전히 권력의 비호 아래 안전하다고 믿고 있겠지만 이미 그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무성은 신형 잠수 장비 도입 사업에서 방산업체와 결탁하여 불량 장비를 납품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 불량 장비 때문에 훈련 도중 2명의 유망한 부사관이 감압병으로 쓰러져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최무성은 이를 단순 훈련 사고로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강제 전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지윤은 병상에 누워있는 부사관들을 찾아가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들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피로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최무성의 비리 내역이 담긴 녹취록과 장부 사본,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썩어빠진 군대의 환부를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형대와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최무성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강지윤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격이었습니다. 강지윤은 최무성이 더 높이 올라가 더 크게 떠들수록 그가 추락할 때의 충격은 더욱 클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짐짓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연단 아래의 도열한 참모들 중에는 강지윤의 신복인 박대령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헌병대와 미리 연락을 취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강지윤이 소령 시절부터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전우로 그녀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무성의 망언이 이어질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사겼지만 강지윤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억지로 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의 곁에는
법무관 출신의 소령도 서 있었는데 그는 최무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무성의 축사는 이제 도를 넘어 인신공격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그는 강지윤의 미혼인 점을 들먹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국가에 더 큰 애국이라는 둥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져갔고 일부 젊은 장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군이라는 조직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였기에 지켜보는 이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무성은 자신의 말이 주는 파장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오직 강지윤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최무성의 말이 귓가에 윙윙거리는 파리 소리처럼 거슬렸지만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쿵푸의 고수처럼 상대의 공격을 받아칠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었고 그 순간은 최무성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오만해진 바로 그때여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펼쳐졌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최무성을 제압할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를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와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심리적인 타격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연병장에 모래먼지를 일으켰고 휘날리는 먼지 사이로 강지윤의 모습은 더욱 비장해 보였는데 그녀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최무성은 이제 원고에도 없는 내용을 즉흥적으로 짓거리며 여자가 지휘관이 되면 부대의 기가 빠진다는 등 미신에 가까운 헛소리까지 해대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 대령과 마주쳤고 박 대령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강지윤은 천천히 한 발짝을 떼었는데 그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조용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 속에 담긴 기세는 산을 옮길 듯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진동은 대지를 타고 흐르는 듯했고 그녀의 주변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굴욕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분노를 모두 끌어모아 주먹에 쥐었습니다. 이제 곧 이 연병장은 단순한 취임식장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장으로 변모할 것이었습니다. 최무성은 낄낄거리며 마이크를 잡고 몸을 뒤로 젖혔는데 그 순간 그의 눈에 강지윤이 다가오는 모습이 들어왔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리 신임 중장님께서 할 말이 있으신가 보군요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거만한 말이 될 줄은 그 자신도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윤의 거리는 이제 최무성과 불과 세 걸음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매섭게 빛났고 전신의 근육은 스프링처럼 튀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의 망령과 현재의 부패가 충돌하는 지점 강지윤은 그 교차점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며 더 이상 침묵하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지휘관이자 부하들을 지키는 방패이며 적들을 베는 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이 움직일 것이고 그 손짓 하나의 역사는 새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강지윤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쿵쿵 울리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격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무성 준장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릿한 미소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강지윤의 오른손이 벼락같이 뻗어나갔는데 그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정확하게 최무성의 넥타이
매듭과 제복깃을 동시에 움켜쥐었고 강철 집게처럼 파고드는 악력에 최무성의 숨통이 순식간에 조여들었습니다. 최무성은 억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눈을 부릅떴고 그의 몸은 강지윤이 가하는 엄청난 힘에 이끌려 앞으로 쏠리더니 이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마이크 스탠드가 그들의 몸싸움에 밀려 넘어가면서 스피커를 통해 날카로운 피드백 소음이 연병장 전체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이는 마치 비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3천여 명의 장병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동시에 숨을 들이켰고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상 위에서, 그것도 가장 엄숙해야 할 취임식 자리에서 신임 사령관인 여성 중장이 현직 준장의 멱살을 잡고 제압하는 장면은 그들의 군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최무성의 경호원들과 헌병들이 당황하여 움찔거렸지만 강지윤이 내뿜는 서슬퍼런 살기에 눌려 감히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잡은 깃을 더욱 세게 비틀어 올리며 최무성의 상체를 단상 난간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는데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최무성의 얼굴은 산소 부족과 당혹감으로 인해 붉은색을 넘어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강지윤의 손목을 잡고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UDT 전설로 불리는 그녀의 악력은 일반적인 남성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가 발버둥칠수록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올가미처럼 더욱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허공을 휘적거렸고 잘 닦인 구두굽이 단상 바닥을 긁으며 듣기 싫은 마찰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넘어진 마이크가 바닥에 뒹굴며 쿵쿵거리는 소음을 냈지만 그 소음조차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강지윤은 최무성을 제압한 상태에서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그를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잔혹하고도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최무성의 귓가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가 그 소리를 잡아내어 연병장 전체에 그녀의 목소리를 기기묘묘하게 증폭시켰습니다. 최 준장,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나? 자네가 떠들던 그 싸구려 술집이라고 착각한 모양이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사무적인 어조에 가까웠기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큰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최무성은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기도가 눌려 제대로 된 단어를 내뱉지 못하고 침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를 세우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제야 깨달았는데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계급장만 번지르르 한 최무성이 아니라 실전으로 단련된 진짜 군인인 강지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상 아래에 있던 VIP 내빈들과 고위 장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함을 치거나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리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윤은 그들의 소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최무성이라는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무성의 멱살을 잡은 채 그를 돌려세워 연병장에 가득 찬 병사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죄인을 심판대에 세워 공개 처형을 집행하려는 집행관처럼 그녀는 최무성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똑바로 봐라 최무성. 네가 멸시하고 조롱하던 저 병사들의 눈을 똑바로 보란 말이다. 강지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호통을 치자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리며 그녀의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 짐짝처럼 흔들리는 최무성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최무성의 갑질과 부조리에 시달려왔던 수많은 하급 간부들과 병사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복수해주는 듯한 강지윤의 행동에 전율을 느꼈고 그들의 눈빛은 경악에서 존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최무성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살짝 풀었지만 그것은 그를 놓아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제 발로 서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최무성은 기침을 토해내며 헐떡거렸지만 강지윤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 들고 먼지를 툭툭 턴 다음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시 연단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의 제복은 격렬한 몸싸움 후에도 기이할 정도로 흐트러짐이 없었고 이는 그녀가 얼마나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본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취임사를 대신하여 우리 군을 썩게 만드는 기생충을 박멸하는 시범을 보이고자 한다. 강지윤의 선언은 단호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녀는 최무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계급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부하를 도구로 여기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가 바로 여기 있다. 그녀의 말에 최무성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강지윤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연병장을 가득 채운 침묵은 이제 무거움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로 바뀌어 있었고 병사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다음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강지윤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내어 단상 옆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연결된 노트북 쪽으로 던졌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박대령이 날렵하게 USB를 받아들었고 그는 지체 없이 그것을 포트에 꽂아 넣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 기밀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폴더가 뜨자 장내에는 다시 한번 술렁거림이 일었고 최무성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최무성은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를 지르며 헌병대를 불렀습니다. 뭐 하고 있어? 저 미친 여자를 당장 체포해. 이건 하극상이야. 반란이라고. 그는 쉰 목소리로 악을 썼지만 헌병대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헌병대장 역시 이미 강지윤 측으로부터 최무성의 범죄 사실에 대한 내사 자료를 공유받은 상태였고 그는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지 오래였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먹히지 않자 최무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단상 뒤는 낭떠러지와 다름없는 높이였기에 그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강지윤은 천천히 최무성에게 다시 다가갔는데 이번에는 물리적인 압박이 아닌 심리적인 압박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하극상 반란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군법 제43조에 의거한 긴급 체포 및 지휘권 발동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전 그 자체처럼 엄격하고 냉정했습니다.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 국가의 재산을 횡령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너를 믿고 따른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그들의 희생을 은폐한 죄를 묻게 될 것이다. 스크린에는 최무성이 방산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과 불량 장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스크린에 뜬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고 분노의 치를 떨었으며 그동안 훈련 중에 발생했던 의문의 사고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고 그 분노의 화살은 오직 최무성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무성은 스크린을 가리려 허우적거렸지만 거대한 진실 앞에서 그의 손바닥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강지윤은 이제 완전히 승기를 잡았고 그녀는 이 상황을 단순한 폭로전을 넘어 UDT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입에 가져다 대고 이번에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이 저런 자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였다는 사실에 대해 신임 사령관으로서 깊은 사죄를 표한다. 하지만 오늘부로 내 지휘 아래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녀의 약속은 묵직한 울림이 되어 병사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최무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의 화려한 제복은 먼지 투성이가 되어 볼품없이 구겨졌습니다. 그는 올려다본 강지윤의 모습에서 거대한 산과 같은 압도감을 느꼈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강지윤은 쓰러진 최무성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일어서라 군인답게.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가는 길이다. 그것은 최후의 통첩이자 그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이제 쇼는 끝났고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 띄워진 엑셀 파일과 계약서 사본들은 햇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그 추악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최무성 준장의 목을 겨누는 수천 개의 화살과도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화면 속에 적힌 낯익은 장비들의 이름과 그 옆에 적힌 터무니없는 리베이트 금액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잠수용 호흡기 개선 사업이라는 항목 옆에 적힌 붉은색 숫자는 얼마 전 훈련 도중 의문의 장비 고장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동료의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강지윤은 스크린을 가리키던 손을 거두고 얼어붙은 최무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최준장 자네가 고급 양주를 마시며 룸살롱에서 서명한 이 계약서 한 장이 우리 대원들에게는 생명줄을 끊는 가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강지윤의 질문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고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영혼을 찌르는 송곳이었습니다. 최무성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구차한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단상 위에 그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와 친분이 있던 장성들조차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최무성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듯 다음 죄목을 조목조목 읊어내려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서해 NLL 인근 작전 당시 자네는 악천후를 이유로 구조 헬기의 이륙을 불허했고 그 결과 우리 대원 3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2시간이나 고립되어야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배어 있었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의 눈시울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자네는 사령부 상황실이 아닌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 통화 기록과 GPS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최무성의 골프장 예약 내역과 당시 통화 녹취록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올라오자 연병장은 순식간에 분노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군인에게 있어 전우를 버리는 행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용서받지 못할 배신이며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이제 최무성을 지휘관이 아닌 척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최무성은 병사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느끼고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지만 난간에 가로막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듯이 최무성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핏발선 눈으로 강지윤을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날 음해하려는 공작이라고 강지윤.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하고도 무사할 줄 아나.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대신
강지윤을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미 바닥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상 아래 대기 중인 헌병대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헌병대, 당장 저 미친 여자를 체포해 상관 모독죄와 허위 사실 유포죄로 당장 끌어내란 말이야. 최무성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에 메아리 쳤지만 그의 화답하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으며 헌병대원들은 마치 석상처럼 굳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병대장은 굳게 다문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할 뿐 최무성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하급자가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은 불법적인 명령보다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최무성에게 있어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뼈아픈 타격이었고 그의 권력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강지윤은 헌병대의 침묵을 확인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부하들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최무성에게 다가가며 마이크를 잡지 않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짚어 그를 주저앉혔습니다. 보이나 최준장, 이것이 바로 자네가 잃어버린 신뢰의 결과다. 그녀는 귓속말하듯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의 모든 이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계급장이 명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급장의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 명령을 만드는 것이다. 최무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먼지 묻은 바지 위로 그의 떨리는 손이 애처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믿었던 헌병대마저 자신을 버리자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해군 본부에. 그의 중얼거림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강지윤은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국회의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론의 흐름이 강지윤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지금 최무성을 옹호했다가는 자신들까지 공범으로 몰려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밝은 그들은 재빠르게 태세를 전환하여 심각한 표정으로 최무성을 비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윤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눈앞의 적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강지윤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섰고 그녀의 뒤에는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최무성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힘차고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내 부대에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이 자리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으며 UDT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희생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대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연병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감동이 물결쳤습니다. 강지윤은 병사들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어깨에 놓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별을 단 장군이 아니라 수천 명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이자 가장이어야 했습니다.
최무성은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기며 단상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강지윤의 발이 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나 최준장, 자네가 가야 할 곳은 집이 아니라 영창이다. 그녀의 말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고 최무성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세워보려 입을 열었지만 나오는 것은 비굴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강 장군, 아니 지윤아,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강지윤은 그의 비굴한 태도에 역겨움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고 더 이상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름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네 더러운 입에 오르내릴 만큼 가볍지 않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뒤로 물러나 박대령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대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전기를 들고 짧고 명료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전명 클린오션, 지금 즉시 집행한다. 그것은 최무성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군 내부의 부패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대규모 체포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병장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과 작전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채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단상 쪽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군 검찰 수사관들과 중무장한 특수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의 표정은 비장하고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최무성은 다가오는 수사관들을 보며 현실을 부정하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손목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수갑이 채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과 긴 세월 동안의 속죄뿐이었으며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강지윤은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 근육을 아주 잠시 이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는데 최무성 하나를 잡아넣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거대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이제 그녀를 믿고 따르는 3,000명의 강철 같은 전사들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들이닥치기 직전 최무성은 마지막 생존 본능을 발휘하여 자신이 가진 계급장의 권위에 호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는 핏발 선 눈으로 연병장을 가득 메운 UDT 대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 너희들은 지금 상관이 반란군에게 납치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셈인가. 당장 저 여자와 저놈들을 막아라.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광기로 뒤섞여 찢어지는 듯했고 마이크를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 때문에 앞줄에 서 있는 병사들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규율인 상명하복을 이용하여 이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그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최무성의 명령이 떨어지자 연병장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침묵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대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내면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눈앞에서 드러난 추악한 진실을 목격한 인간으로서의 정의감이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지난 수년 동안 최무성의 지휘 아래서 겪었던 부당함과 굴욕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상 바로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작전팀장인 김중령은 최무성의 직속 부하로서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위치에 있었기에 그의 고뇌는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는 최무성으로부터 숱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견뎌왔지만 오늘 강지윤이 폭로한 비리 사실은 그가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중령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고 그의 시선은 떨고 있는 최무성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 있는 강지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최무성은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자 더욱 초조해져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휘관의 언어가 아니라 시정잡배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멍청한 새끼들아, 내 명령이 안 들려. 내가 너희들 인사고과를 다 쥐고 있어. 나를 안 구하면 너희들도 다 옷 벗게 만들 거야. 그의 협박은 오히려 대원들의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반항심에 불을 지폈고 그를 향한 마지막 연민조차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대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약속이나 한 듯이 부동자세를 유지하며 최무성의 명령을 철저히 묵살하는 것으로 그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때 대열의 중간에 서 있던 한 부사관이 조용히 움직였는데 그는 UDT에서 20년을 복무한 베테랑 상사로서 대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최무성의 명령에 따르는 대신 강지윤을 향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가슴에 손을 얹어 깊은 존경을 표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경례는 아니었지만 군인들이 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나 진정한 리더에게 보내는 최고의 예우이자 무언의 지지 선언이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켜 주변의 병사들에게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둘씩 병사들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최무성이 서 있는 쪽을 향해 미세하게 몸을 돌려 등을 보이고 강지윤이 서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3,000명의 군인들이 만들어내는 군화 소리와 옥기 스치는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방향을 트는 듯한 웅장함을 자아냈습니다. 최무성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하극상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고 그가 믿었던 권력의 기반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대한 집단적인 거부이자 정의로운 지휘관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 맹세였습니다. 강지윤은 병사들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냉철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병사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그들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이 순간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승리하여 이들을 지켜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교감하며 무언의 약속을 건네고 있었고 그 눈빛을 받은 병사들은 더욱 확고한 의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온 수사관들은 병사들의 반응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상황이 정리되었음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최무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선두에 선 수사관이 체포 영장을 들이밀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 하자 최무성은 마지막 발악으로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이거나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내가 국방장관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인맥과 배경을 들먹이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거침없었고 최무성의 화려했던 제복은 순식간에 구겨지고 더러워져 그의 추락한 위상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내빈석의 고위 장성들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는데 그들은 최무성의 몰락이 남의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군 내부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왔던 비리와 부정들이 강지윤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연병장을 에워싼 무거운 공기와 병사들의 날카로운 시선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무성 한 사람의 심판장이 아니라 썩어빠진 군 수뇌부 전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최무성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리자 그는 비명에 가까운 신음 소리를 내뱉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 팔 부러진다. 놔라 놓으란 말이다. 그의 비명 소리는 연병장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운 경멸의 시선만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을 팔아먹은 매국노가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쓰러진 최무성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고통은 네가 병상에 눕게 만든 병사들이 겪는 고통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강지윤의 말에 최무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도끼와 원망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패배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절망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았던 여자에게 그것도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짓밟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 채워졌으며 철컥하는 소리는 그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짐승처럼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무성이 끌려 내려가는 동안에도 연병장의 병사들은 대열을 흐트리지 않고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이는 승리자의 여유라기보다는 역사의 증인이 되려는 엄숙함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단상 아래로 사라지고 검은 세단에 태워지는 순간까지 3천여 명의 병사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과정을 주시했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멀어지자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깃발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강지윤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는데 방금 전까지 사람을 제압하고 호통치던 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침착하고 지적인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에 감사를 표했고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침묵은 그 어떤 함성보다 웅장했고 여러분이 보여준 부동자세는 그 어떤 돌격보다 용맹했다. 그녀의 칭찬은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보았다.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의 기계를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의 양심을. 강지윤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었고 연병장의 분위기는 감동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나는 오늘처럼 내 부하들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 여러분은 오늘 단순히 상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지켜낸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것은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가 천둥 같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정치인들도 이제야 상황 파악을 끝내고 어색하게나마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대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인정하고 강지윤에게 줄을 서기 위한 계산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윤은 그들의 가식적인 박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오직 자신을 믿고
따라준 병사들과의 교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은 저 위의 권력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흙바닥 위에서 땀 흘리는 병사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그녀와 UDT 대원들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신뢰의 밧줄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행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야 했지만 예정된 식수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강지윤은 눈짓으로 그를 안심시키고 자신이 직접 행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형식이나 의례를 모두 생략하고 가장 군인답고 가장 UDT다운 방식으로 이 역사적인 취임식을 끝맺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벗어 단상 위에 올려놓고 맨머리로 바람을 맞으며 병사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들과 마주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사나이들이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변명보다는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더 강하고 깨끗한 UDT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으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그녀의 호소력 짙은 연설은 병사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고 그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지휘관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말을 마치고 거수경례를 올리자 연병장의 3천 장병들도 일제히 필승을 외치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함성은 하늘을 찌르고 바다를 가르듯이 거대했고 진해 앞바다의 파도 소리마저 잠재울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포효였으며 강지윤과 그녀의 부대가 앞으로서 내려갈 전설의 서막이었습니다. 태양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찬란하게 빛났고 강철 같은 군인들의 모습은 그 빛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최무성을 태운 차량이 위병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고 그것은 낡고 부패한 과거가 퇴장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연병장 중앙에 우뚝 선 강지윤은 미래를 향해 열린 문과도 같았고 그녀의 어깨 뒤로 펼쳐진 푸른 바다는 끝없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보여준 병사들의 지지가 있다면 그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에너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최무성 준장을 태운 호송 차량이 일으킨 흙먼지가 가라앉자 연병장에는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온함과는 다른 종류의 무거움이었습니다. 강지윤은 단상 위에 홀로 남겨졌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고 그녀를 바라보는 3천여 명의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제복을 매무새 있게 고치고 모자를 다시 눌렀었는데 그 절제된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계산된 의식처럼 엄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자신이 이 사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국회의원들과 군 수뇌부 인사들은 쥐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웃으며 악수하던 동료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최무성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그들의 불안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굳이 아는 체하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무언의 압박은 그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공포를 심어주었고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행사의 마무리를 알리는 짧은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 고통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며 취임식을 신속하게 종료시켰습니다. 군악대의 행진곡이 다시 울려 퍼졌지만 그 음악은 이전의 형식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비장미가 흘렀고 병사들의 퇴장 발걸음에는 전례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의 끝이 아니라 UDT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한편 서울로 향하는 호송 차량 안에서 최무성은 수갑을 찬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현실을 부정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리던 장군이었으나 지금은 좁은 뒷좌석에 짐짝처럼 구겨져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수사관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계속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보고서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최무성은 입술을 깨물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이미 압수된 상태였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군 검찰청 취조실에 도착한 최무성은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혀졌고 그곳의 서늘한 공기는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며 공포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취조실의 조명은 지나치게 밝아 그의 눈을 시리게 만들었고 사방이 막힌 벽은 그를 숨 막히게 조여왔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군 검사는 최무성보다 훨씬 어린 계급의 소령이었지만 그의 태도에는 주눅든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최무성은 자존심이 상해 자네가 감히 나를 신문하겠다는 건가 라고 소리쳤지만 검사는 피식 웃으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져놓았습니다. 최무성 씨, 여기는 계급장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군인이 아니라 횡령 및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검사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고 최무성은 씨라는 호칭의 모멸감을 느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펼친 서류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강지윤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부터 비밀 회동 녹취록, 그리고 그가 믿었던 부하들의 자백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최무성은 증거들을 보며 손을 떨기 시작했는데 그가 믿었던 인맥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이미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뇌물을 상납했던 고위층 인사들은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고 그와 공모했던 방산업체 대표는 이미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이었으며 그를 구해줄 동아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눈과 귀를 가려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진해 기지로 돌아와 강지윤은 사령관 집무실에 들어섰는데 그곳은 전임자들이 사용했던 화려한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부관을 불러 이 방에 있는 불필요한 장식들을 모두 치우고 작전 지휘에 필요한 설비들로 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치장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을 중요시했고 이러한 그녀의 성향은 집무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 대령이 들어와 최무성 라인으로 분류되는 장교들의 명단을 건넸고 강지윤은 망설임 없이
그들에 대한 보직 해임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썩은 가지는 빨리 쳐낼수록 나무 전체에 이롭다. 인정에 이끌려 주저하다가는 부대 전체가 병들게 된다. 강지훈의 숙청 작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대 내에 만연해 있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서명 하나에 수십 명의 장교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강지훈의 취임식 사건으로 도배가 되었는데 사상 초유의 현장 체포, 여성 중장의 카리스마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론은 강지훈이 공개한 비리 증거들을 집중 조명하며 최무성을 부패 군인의 전형으로 맹비난했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강지훈의 편에 서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녀가 최무성을 제압하는 영상이 공유되며 참군인 걸크러쉬의 정석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최무성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론은 이제 그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뉴스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보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자정작용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로 다가가 어둠이 내려앉은 군항을 내려다보았는데 불을 밝힌 함정들이 마치 밤바다를 수놓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 배들 안에서 근무하고 있을 병사들을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거센 바람을 맞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참모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최무성에게 협조했던 전력이 있었기에 자신들도 언제 잘려나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또다시 부정을 저지르거나 대원들의 안전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가 있다면 그땐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의 말은 일종의 사면이자 최후 통첩이었는데 이는 부대 운영의 안정을 위해 무차별적인 숙청보다는 기회를 주어 갱생시키려는 그녀의 용병술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강지윤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공포와 존경을 적절히 활용하여 부대를 장악했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UDT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박대령에게 부상당한 부사관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일정을 잡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강지윤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녀는 별이 달린 정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근무복을 입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최무성의 비리 장비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된 김중사의 병실에 들어서자 김중사와 그의 가족들은 놀라움과 당황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지윤은 김중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자네를 이렇게 만든 자들은 죗값을 치르고 있으며 자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김중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지켜보던 가족들도 오열했습니다. 강지윤은 단순히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국방부와 협의하여 김중사의 치료비 전액 지원과 국가유공자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병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원들이 생겨날 정도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무성이 권위와 공포로 군림하려 했다면 강지윤은 신뢰와 책임감으로 부하들의 마음을 얻었고 이것이 바로 그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오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었고, 겸손과 진정성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무성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현실의 차가운 바닥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강지윤을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보았기 때문임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고, 그에게 남은 미래는 기나긴 재판과 수감 생활뿐이었습니다. 군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의 변호사조차 승산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떠났으며,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세상에서 잊혀갈 운명이었습니다. 강지윤이 그에게 가르쳐준 진짜 수업은 너무나도 혹독했고, 그는 그 수업료를 자신의 인생 전체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강지윤은 늦은 밤까지 집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녀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한편에 놓인 최무성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좌우명이 적힌 액자를 올려놓았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비스서성, 비성저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은 그녀가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지침이었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UDT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를 청산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었고, 이제는 부대를 질적으로 강화하고 현대전에 맞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야망과 열정으로 빛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최무성의 시대는 갔고, 강지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새벽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진해 군항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특수전전단 연병장을 달구는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최무성 준장이 체포되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진 지 6개월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강지윤 중장이 이끄는 UDT는 환골탈태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훈련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 훈련이 매일같이 이어지며 대원들의 전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서는 패배감이나 냉소가 사라졌고, 그 자리는 자신감과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채워져 있었으며, 그들의 함성은 차가운 겨울 바다조차 얼어붙게 만들 만큼 우렁찼습니다. 강지윤은 사령관실의 따뜻한 난로 앞이 아니라 살을 내는 듯한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훈련장 한복판에 서서 대원들의 혹한기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파카 대신 활동성 좋은 전술 재킷만을 걸친 채 얼음물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대원들과 똑같은 추위를 견디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지휘관들은 따뜻한 텐트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보고만 받았겠지만, 강지윤은 훈련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대원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거나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솔선수범은 병사들에게 100마디의 훈시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고, 대원들은 그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한편에는 최신형 잠수장비와 침투용 고속단정이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강지윤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추진했던 장비 개선 사업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행정 비용을 줄여 확보한 자금으로 최무성이 들여왔던 불량 장비들을 전량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을 도입했습니다. 대원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장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고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에 임하면서 작전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지윤은 장비 하나하나를 직접 점검하며 다시는 장비 결함으로 인해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지윤은 잠시 훈련장을 떠나 사령부 회의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는 최무성 및 관련자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 결과가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 뉴스 앵커는 엄숙한 표정으로 최무성 전 준장에게 징역 25년형과 불명예 제대 그리고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중대한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최무성의 모습은 수척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며 과거에 오만했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는 늙고 병든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은 그 뉴스를 보며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는데 그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군 전체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다가 TV를 끄고 참모들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지휘관의 죄는 그 영향력이 수천 명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녀의 말은 참모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들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청렴하고 정직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무성은 갔지만 그가 남긴 흉터와 교훈은 오랫동안 UDT의 역사에 기록되어 후배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이었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강지윤은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중사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에는 강지윤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고 재활에 전념하고 있으며 언젠가 다시 걸어서 부대를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답장 대신 김중사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재단에 개인 사비로 추가 기부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훈련도 마무리될 즈음 강지윤은 부두로 나가 정박해 있는 함정들을 둘러보았는데 거대한 회색 선체들이 노을 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최신의 구축함과 잠수함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강지윤의 지휘 아래 대양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주력함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갑판 위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수병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이 평화로운 풍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는 대원들의 헌신 덕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병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강요된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부두 끝에 서서 먼 바다를 응시하며 지난 6개월간의 숨가빴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반대파의 음해와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내부의 불신과 싸워야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그 결과 UDT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명실상부한 최정예 부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3천여 명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뒤를 돌아보니 박 대령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처럼 강지윤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박 대령은 커피를 건네며 사령관님,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대는 안정되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지윤은 커피를 받아들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화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지. 우리가 긴장을 늦추는 순간 또 다른 최무성이 나타나거나 적들이 빈틈을 노리고 들어올 거야. 그녀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지휘관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강지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서로의 등을 맡겨온 사이였기에 강지윤이 짊어지고 있는 고독과 중압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박대령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인간 강지윤으로서의 삶도 돌보셨으면 합니다. 대원들도 사령관님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대령의 진심 어린 조언에 강지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행복은 이 녀석들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거야. 그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지.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군항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밤바다의 파도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지윤은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구겨 주머니에 넣으며 다시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지. 내일은 연합훈련 계획을 검토해야 하고 신임 소위들의 면담도 잡혀 있어. 그녀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다시 강철 같은 사령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대령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고 그녀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바다는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강지윤이 사령부 건물로 걸어가는 동안 당직 사관이 방송을 통해 국기 하강식을 알렸고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 소리에 맞춰 모든 병력이 하던 일을 멈추고 국기를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강지윤 역시 멈춰서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는데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걷는 이 길이 외롭고 고단할지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정의와 명예라는 숭고한 가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취임식 날 최무성의 멱살을 잡았던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단순히 한 부패 군인을 응징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며 무엇이 진정한 군인의 길인지를 보여준 거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이제는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한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UDT의 사령관 강지윤이다. 내 부하들과 조국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것이다. 사령부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강지윤은 집무실에서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필사즉생 비스 서성이라고 적힌 붓글씨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매일 아침 마음에 새기는 좌우명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그녀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설이 된 여성 중장이었지만 전설 속에 박제된 존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영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사람들은 이날의 사건을 진해의 혁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며 강지윤이라는 이름은 강인한 리더십과 정의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명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무사히 귀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제복을 입은 이유이자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강지윤은 펜을 들어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쳤고 창밖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힘차게 속삭였습니다. 모두 무사 귀환하라.